네, 집에서 편안히 할 수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별도의 특별히 그 동작을 취해서 운동을 하기는 쉽지 않은 운동인데요. 바로 우리 종아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종아리가 제2의 심장이라고 할 정도로 혈액을 심장으로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그 머슬 펌프, 근 펌프로서의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종아리 근육입니다. 현대인이 이 종아리 근육이 특히 약해지기 쉬운데 이 종아리 근육을 앉아서 단련시키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쪽 발을 앞으로 이렇게 내밀고요. 몸은 약간 앞으로 나와서 앉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발은 발끝이 무릎보다 뒤편에 가도록 이렇게 위치를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숙여줍니다. 이때 허리를 굽히는 게 아니라 편 상태로 숙여져서 이런 자세를 취하게 되면 이 다리도 스트레칭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숙였을 때 이쪽 다리의 종아리 부분도 스트레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고개를 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칭 시켜준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면서 쭉 발끝을 들어줍니다. 발끝을 들어줄 때 이때 손으로 억지로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가볍게 얹혀있는 상태에서 힘을 집중을 해서 종아리가 당겨 올라가는 그 힘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종아리가 단단해져야 됩니다. 종아리가 단단해질 정도로 힘을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약 5초 정도 이 자세를 취하시고 다시 원래의 상태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다시 스트레칭 상태로 이렇게 상체를 굽혀줍니다. 이렇게 상체를 굽혀주실 때 바로 이 종아리가 다시 늘어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스트레칭 되고 이때 중요한 것은 발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뒤꿈치로 대셔야 이렇게 몸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을 시켜주시고 다시 몸을 세우시고 종아리를 세워서 이렇게 종아리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시는 형태로 5초간 유지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매일 한 10차례 정도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발도 마찬가지로 자세를 취하셔서 여러분이 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대부분을 사무실이나 집에서 소파에서 또는 컴퓨터 앞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상체가 앞쪽으로 말리고 또 어깨도 안쪽으로 이렇게 말리는 형태로 자세를 취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될 때 이 가슴 부위에 있는 안쪽에 있는 소흉근이라고 하는 거, 작은 가슴 근육이 너무 지나치게 탈세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이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의자 뒤편을 이렇게 잡고 상체는, 허리는 중립자세를 유지하면서 가슴을 내밀고 턱은 너무 많이 들지 말고 그래도 정면을 유지하면서 부드럽게 숙여주는 그런 자세를 취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취하면서 이쪽 부위가 부드럽게 늘어나는 것을 느끼셔야 합니다. 이런 상태로 약 10초 또는 15초 유지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5차례 또는 6차례 정도 매일 반복하시면 가슴이 오그라들고 또 그로 인해서 어깨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깨 올림근, 견갑근을 풀어주는 운동인데요. 이 방법은 열중시어 자세를 먼저 취합니다. 열중시어 자세를 취해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고개를 앞쪽으로 30도 정도 이렇게 숙여서 반대편 팔을 이렇게 고개 뒤편에 대고 이렇게 고개를 숙여주면 됩니다. 이랬을 때 이쪽 부위에서부터 등 부위부터 목으로 올라가는 이 어깨 올림근이 늘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손에 무리한 힘을 줘서 고개를 당기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어깨 뒤편에 손만 올려놓은 상태로
그대로 능동적으로 고개를 앞쪽으로 약 30도 정도의 방향으로 숙여줘서 이 등 부위, 어깨 부위의 부위가 부드럽게 늘어나는 그런 느낌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 역시 약 10초 내지 15초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온 형태로 스트레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열중시어 자세를 취하고 고개는 반대편으로 앞쪽으로 30도가량 숙이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 손으로 이렇게 머리에 뒤편에 대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억지로 힘을 주어서 고개를 당기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팔은 머리 뒤편에 얹혀 있기만 하고 머리를 숙여서 이 부위가 스트레칭 부드럽게 되도록 그런 자세를 10초 내지 15초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와서 우리 쇄골 부위에 붙어있는 목빗근이라고 하는 거, 흉쇄 유돌근이라고도 합니다. 이 근육이 역시 타이트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슴을 쇄골 부위 근처에 이렇게 놓으시고요. 또 이 손으로 지그시 눌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준 상태에서 고개를 뒤로 제끼는 겁니다. 고개를 뒤로 이렇게 제껴서 이쪽 부위의 근육이 부드럽게 늘어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뒤편으로 이렇게 30도 정도. 이때 중요한 것은 너무 힘을 주어서 뒤로 많이 제끼려고 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늘어나는 상태만 느끼시면 됩니다. 이런 상태로 역시 15초 내지 20초 정도 이렇게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고서 눌러주고서 뒤편으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쪽 부위가 쭉 당겨지는, 편안하게 당겨지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너무 힘을 줘서 강하게 제끼지 마시고요. 부드러운 스트레칭 감을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요령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이 목 옆면에 있는 목 갈비근이라는 사각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또 역시 굉장히 긴장되기 쉬운데요. 이 근육을 늘려주기 위해서는 이 의자 밑에를 이렇게 잡고요. 이쪽으로 잡은 손 반대편으로 고개를 이렇게 기울여주고 몸과 함께 기울여주는 자세를 취하면 되겠습니다. 이 역시 너무 과도하게 당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부드럽게 체중을 이용을 해서 목을 옆으로 이렇게 제껴서 이쪽 부위가 부드럽게 늘어나는 느낌을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약 15초 내지 20초 이렇게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반대편 손을 잡았으면 옆으로 이렇게 기울어서 역시 이쪽 부위에 목 갈비근이라고 하는 것, 사각근이 늘어나도록 이렇게 기울어져서 15초 내지 20초 이렇게 유지하는 형태로 스트레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요령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등 부위에 이 견갑골 사이에 있는 마름모근, 능형근이라고 부르는데 이 근육을 늘려주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손을 맞잡고 쭉 앞으로 찌르듯이 힘을 주어서 앞으로 내밉니다. 그 다음에 고개를 숙여서 쭉 눌러줘서 이 두 손 아래 사이로 고개가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숙여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허리까지 숙이는 것이 아니라 등 윗부분만 구부러지도록 그렇게 자세를 유지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로 역시 15초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하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한번 숙이는 그런 과정을 3차례, 4차례 정도 그렇게 하시면은 등 부위가 편안하고 부드럽게 이완되는 그런 느낌을 가지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앉아서 생활을 하시는 과정에서 약해지기 쉬운 근육이 있는데요. 이런 근육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등 부위에 있는 커다란 근육을 등세모근이라고 하고 우리가 보통 승모근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승모근의 중간 부분과 아랫부분이 특히 약해지기 쉬운데 이 부위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사실은 잘 알려져 있는데요. W자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양손으로 벌리고 특히 스스로 인지하면서 운동하는 게 중요한데, 이 어깨뼈, 등 뒤에 두 개의 어깨뼈의 중간과 아래쪽 근육이 서로 이렇게 모아지면서 아래로 당겨진다. 등 부위의 근육에 보다 집중하면서 이렇게 운동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약 5초 내지 6초 정도 그렇게 유지하고 다시 올리고 다시 한번 쫙. 이때 그냥 동작만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어깨뼈, 즉 견갑골이 아래쪽으로 당겨지고 또 안쪽으로 모아지는 것을 인지하면서 스스로 자각하면서 이렇게 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5, 6초 정도 유지하고 다시 풀고요. 요것을 한 10차례 정도 이렇게 매일 반복하시면 우리가 앉아서 생활하면서 자칫 약해지기 쉬운 이 부위의 근육을 계속해서 활성화시키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땀을 통해서 또 역시 중요한 요소는 전해질, 나트륨이나 클로라이드,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손실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분을 섭취할 때 그냥 물보다는 약간의 전해질이 포함된 그런 용액을 섭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농도가 높으면 흡수 속도가 느려지게 되죠. 그래서 가장 신속하게 빠르게 우리가 그러한 나트륨 용액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활성산소가 생성이 되면은 이것이 이제 인체 세포의 여러 부분을 공격하게 되는데요. 일단 세포막을 공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포막을 공격하면 세포가 적절하게 물질을 받아들이고 대사물질을 내보내는데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이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또 이 활성산소는 미토콘드리아 자체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미토콘드리아 기능 자체가 떨어지니까 이거 역시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활성산소는 세포핵에서 DNA 같은 핵산을 공격하는, 그래서 이것을 변성시키는 그런 요인으로도 작용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세포 돌연변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누적되면 암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수님, 성장 호르몬이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뭐 키도 크고 성장시킬 텐데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필요한가요? 네, 성장 호르몬이 한참 성장하는 어린이들한테만 필요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성장 호르몬은 일생 동안 분비되면서 우리 인체 신진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장 호르몬이 노화가 되면서 점점 이제 줄어들게 되면 근육량도 감소하고 체지방량이 이렇게 증가해서 체형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피부 노화라든가 피로 증상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은 생활을 활기차게 또 여러 가지 피로 회복에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수님 책에 보면 성장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키는 7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이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좀 알려주십시오. 네. 성장 호르몬은 인체 내에서 굉장히 광범위한 대사작용을 하고 있죠. 또 뭐 키 성장하고도 매우 관계가 깊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호르몬의 왕이라는 그런 별명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30세 이후가 되면 매년 1 내지 1.5%씩 성장 호르몬 분비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한 60세 이상이 되면은 이 20대 수준에 거의 3분의 1 수준까지 성장 호르몬 분비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죠. 자, 성장 호르몬 분비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중간 강도 이상으로 약간 고강도로 할수록 성장 호르몬 분비의 자극이 훨씬 더 강하게 되죠. 이렇게 운동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도 고강도 인터벌 운동, 그리고 저항 운동이라 하면 근육을 자극을 주는
그러한 형태의 운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니 해도 수면에서 잠을 잘 자는 것이 성장 호르몬 분비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렘수면, 넌렘수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잠을 잘 때 렘수면과 넌렘수면이 교대로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근데 처음 잠들고 넌렘수면이 먼저 시작되고, 이 넌렘수면도 3, 4단계로 구분되는데, 이 3, 4단계에서 서파수면이라고 해서 델타파와 같이 파형이 느린 그러한 뇌파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이 서파수면에서 뇌하수체로부터 성장 호르몬 분비가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시기에 서파수면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이제 또 하나 성장 호르몬 분비에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면 복부 지방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복부 지방이 많을수록 성장 호르몬 분비가 방해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먹는 식습관도 많이 영향을 받는데요. 탄수화물,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먹을 때, 이제 설탕류 이런 거 많이 먹으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방해되는데, 그런 설탕류 많이 먹게 되면 체내 인슐린 분비 수준이 높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것이 이제 성장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야식을 먹지 말아야 됩니다. 잠자기 2시간 이전에 어떤 것을 먹게 되면은 인슐린 분비 수준이 높아지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이거 역시 이제 성장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또 적절한 단백질을 좀 섭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과다한 단백질 말고 적절한 단백질을 섭취하고, 또 소식을 하고, 때로는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죠. 이러한 방법이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책 핏 운동법을 보면 활성산소 대비법이라고 해갖고 운동과 빨주노 좀 파는 거라는 책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서 어떤 의미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네, 우리가 보통 활성산소 하면 다 나쁜 것으로만 이제 생각하는데, 인체의 여러 가지 세포 내에서 신호 전달 물질로 중요한 작용을 하죠. 사실 인체가 에너지를 생산할 때 산소를 받아들여서 미토콘드리아라는 곳에서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산소는 그렇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수소와 결합해서 물을 생성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호흡하는 산소 중에 약 2 내지 3%, 이 정도의 산소들은 이제 물을 생성하지 않고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을 생성하게 되죠. 이렇게 이제 활성산소가 생성이 되면은 이것이 이제 인체 세포의 여러 부분을 공격하게 되는데요. 일단 세포막을 공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포막을 공격하면 세포가 적절하게 물질을 받아들이고 대사물질을 내보내는데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이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또 이 활성산소는 미토콘드리아 자체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미토콘드리아 기능 자체가 떨어지니까 이거 역시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활성산소는 세포핵에서 DNA 같은 핵산을 공격하는, 그래서 이것을 변성시키는 그런 요인으로도 작용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세포 돌연변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누적되면 암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에 자연적으로 이 활성산소의 공격에 대해서 방어하는 효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효소를 항산화 효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기적인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이 항산화 효소의 활성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연구들이 결국 정기적인 운동이 우리 세포 내 활성산소의 양과 활성도를 높인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여러 가지 식물에 많이 있는 색깔이 있는 요소들이죠. 그것을 통틀어서 식물에 있는 우리 인체에 유익한 작용을 하는 물질을 총칭해서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는 야채나 과일을 많이 먹는 것이 이런 활성산소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 세포, 우리 인체를 방어하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교수님도 책에 보면 물부터 마시고 운동하자는 text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땀을 흘리게 되죠. 그런데 땀을 흘려서 혈액의 약 8 내지 10% 정도가 감소할 때 우리 뇌에 있는 갈증 중추라는 곳에서 비로소 자극이 되어서 우리가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물을 먹고 싶다. 그래서 이 끈적끈적해진 혈액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욕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욕구는 사실은 말씀드렸듯이 혈액이 약 10% 가까이 감소했을 때 강하게 자극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원시 시대부터 사냥이나 채집을 하기 위해서 많이 돌아다니게 되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너무 갈증 중추가 예민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활동을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류가 그러한 적응의 결과로, 즉 채집과 사냥을 하기 위한 적응의 결과로 이런 갈증 중추가 갈증에 대해서 비교적 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목마름을 느낀다고 한다면은 이미 혈액이 상당량 감소했고 또 혈액도 끈적끈적하다. 삼투질 농도가 증가했다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그런 상태가 이미 되니까 생리적으로 인체는 많은 부담을 갖게 되죠. 즉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인체는 혈액을 두 군데로 나누어서 크게 보내야 되는데 활동을 하기 위한 근육 혈류량도 확보를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체온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한, 그러니까 체온을 발산시키기 위한 피부 혈류량도 증가시켜야 됩니다. 이 양쪽으로 혈류를 다 보내야 되는데 이미 혈액이 손실된 상태에서는 우리 인체가 상당히 부담을 더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이 말라서 그때 이제 물을 마시게 되면은 이미 늦은 것이고요. 활동하기 이전에 우리가 물을 마시게 되면은 훨씬 더 사전에 그러한 생리적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교수님. 그냥 물 말고 운동 많이 하다 보면 땀을 많이 하는데 소금도 부족하니까 소금도 그렇죠. 같이 먹어줘야 되는 어느 정도 먹어줘야 되는지 좀 가이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이제 혈액이 손실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체액을 보충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흡수 속도가 빨라야 되겠죠. 그런데 이 땀을 통해서 또 역시 중요한 요소는 전해질, 나트륨이나 클로라이드,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손실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분을 섭취할 때 그냥 물보다는 약간의 전해질이 포함된 그런 그 용액을 섭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농도가 높으면 흡수 속도가 느려지게 되죠. 그래서 가장 신속하게 빠르게 우리가 그러한 그 나트륨 용액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등장성 또는 저장성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요. 고장성, 즉 농도가 너무 높은 그런 용액이 아니고 우리 인체의 체액과 똑같은 농도를 가지고 있는 또는 그거보다 약간 낮은 저농도의 그러한 전해질 용액을 섭취하는 것이 흡수 속도를 더 높여주고 또 전해질도 보충해주는 그리고 수분도 보충해주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땀을 많이 흘리는 그런 그 환경에서 우리가 작업을 하거나 운동을 할 때는 그런 전해질 용액을 함께 섭취해 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제 직장인이 건강을 위해서 퇴근 후에 한두 시간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단백질을 따로 보충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 보충의 필요는 식사와의 관계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운동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4시간 이내에 무언가를 섭취했다면, 식사를 했거나 그 밖에 무언가를 섭취했다면은 운동이 끝난 다음에 바로 단백질을 섭취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운동에 앞서서 한 5시간 이상 공복 상태가 유지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5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운동을 하고, 운동도 강도 높은 운동으로 60분 이상, 90분, 2시간 이렇게 운동했을 때 운동 직후에 단백질 섭취를 하면은 단백질 합성의 속도가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시점을 기회의 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단백질 섭취할 때 청년의 경우에는 운동 끝난 후에 한 20g 정도 이렇게 섭취를 권하고 있고요. 노인의 경우에는 교수님 제 핏
단백질 보충 언제 하는 게 제일 좋을까라는 게 있는데 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이거 좀 자세히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이 단백질을 운동할 때 보충해야 되느냐? 그 전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일반적인 이제 직장인이 건강을 위해서 퇴근 후에 뭐 한두 시간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단백질을 따로 보충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백질 보충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보다 그 근육의 성장에 포커스를 두고 좀 더 강도 높은 운동을 좀 장시간 수행하는 사람의 경우 운동이 끝난 다음에 단백질을 보충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 보충의 필요는 식사와의 관계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운동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4시간 이내에 무언가를 섭취했다면, 식사를 했거나 그 밖에 무언가를 섭취했다면은 운동이 끝난 다음에 바로 단백질을 섭취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운동이 끝난 다음에 단백질 합성의 속도가 높아진다. 그 시점이 약 운동 직후부터 60분, 80분 그 사이가 근육에서의 단백질 합성 속도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 시간을 기회의 창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거든요. 바로 이제 그 시점에 바로 이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좋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운동하기에 앞서서 4시간 이내에 음식을 섭취했을 때는 그럴 필요는 없고 그냥 운동이 끝난 다음에 정상적인 식사 패턴에 맞춰서 생활하시면 충분한 단백질 보충이 됩니다. 단백질 섭취에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운동에 앞서서 한 5시간 이상 공복 상태가 유지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5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운동을 하고, 운동도 강도 높은 운동으로 60분 이상, 90분, 2시간 이렇게 운동했을 때 운동 직후에 단백질 섭취를 하면은 단백질 합성의 속도가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시점을 기회의 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단백질 섭취할 때 청년의 경우에는 운동 끝난 후에 한 20g 정도 이렇게 섭취를 권하고 있고요. 노인의 경우에는 약 40g, 즉 나이를 더 들수록 근육에서의 단백질 합성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단백질 섭취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가급적이면 단백질 합성에 더 큰 작용을 하는 좋은 단백질을 섭취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유청 단백질이 근육 세포 내에서 단백질 합성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 mTOR라고 하는 효소가 있는데요. 이 효소의 활성도를 높여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홍단백질보다는 상대적으로 유청 단백질을 더 권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잘 맞지 않는, 소화가 잘 안 되는 유당불내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갖고 있는 분은 유당을 제거한 그런 형태의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보충제로 드시면 좋겠지만 또 이게 자연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천연으로 원하는 분들이 계셔서 보충제 말고 음식으로 드시는 것도 좀 추천 좀 해주십시오. 네. 우리가 이제 음식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려면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체내에서 이용률이 높은 단백질이 더 좋은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단백질을 예를 들어서 가장 이용률이 높은 단백질은 달걀입니다. 그리고 우유. 여러 가지 이제 동물성 근원에서 아무래도 더 좋은 단백질을 얻을 수 있고요. 식물성 중에는 콩이나 또 견과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좋은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이제 선택해서 드시면 우리가 근육을 성장시키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 제 핏 운동법에 보면 운동할 때 흘리는 땀과 사우나에서 흘리는 땀이 같을까라는 챕터가 있어요. 네. 재밌던데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보통 운동을 못하면 사우나로 운동을 대신한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땀을 흘리는 현상 자체가 똑같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 다 사실은 우리가 피로에 대해서 인체가 대비하는 그런 조건을 갖춘다는 점에서 두 가지 다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우나는 운동을 대신할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사우나에서 흘리는 땀과 운동에서 흘리는 땀이 다른 이유는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땀을 흘리는
그 과정 자체가 다른데요. 원인과 과정이 다르다. 사우나는 외부의 온도를 높여서 더 데워진 공기를 통해서 인체의 체온을 올리는 방법이죠. 즉 외부로부터의 열을 체내로 흡수시켜서 체온을 상승시키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은 근육 자체, 근육세포 내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약 75% 정도는 열 에너지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 근육 내부에서 발생된 열이 혈액을 덮이고 혈액이 순환하면서 인체 체온 전체를 덮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온을 상승시키는 그런 원인과 과정이 완전히 다르다. 이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땀을 흘린다는 것이 이제 체온을 밖으로 배출시키는 그러한 생리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운동할 때 이러한 땀을 흘리는 것은 단순히 그 체온을 배출시키기 위한 과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체에 커다란 생리적 변화가 수반된다. 그래서 근육이 수축한다든가 호흡을 활동이 높아진다든가 심장 활동이 빨라지고 또 혈관의 파동이나 혈액의 배분 또 내분비의 분비, 호르몬의 분비 이러한 과정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그 변화를 운동하면 인체 세포와 우리 인체 시스템에서 천지개벽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사우나 할 때 일어나는 생리적 변화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린다면은 우리가 땀을 흘리는 과정은 땀샘에서 이 땀을 생성시켜서 땀관을 통해서 땀샘관을 통해서 땀 구멍을 통해서 땀을 배출시켜서 이제 체온을 밖으로 배출시키는 기화라는 방식을 통해서 체온을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땀샘관을 통해서 땀을 생성시켜서 내보내는 그 과정이 얼마나 빨리 일어나느냐. 사우나는 대부분 그런 과정이 굉장히 빨리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 이 땀이 배출되는 땀샘관을 통과하는 동안에 전해질 나트륨이나 클로라이드,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다시 재흡수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급속하게 땀 분비가 일어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재흡수될 시간이 없게 되고, 그러면 땀 중에 무기질, 전해질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농도가 높은, 한마디로 우리가 육수라고 하죠. 그것이 이제 배출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운동할 때는 대부분 땀이 서서히 생성이 되고 또 땀이 배출되는 과정에서 무기질이 재흡수되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땀에 포함되어 있는 무기질이 보편적으로 보면 더 묽은 땀, 더 전해질이 적게 포함된 땀을 흘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사우나의 땀과 운동할 때의 땀은 다르다 이런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강도로 운동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중년기 이후에 운동 경험이 없고 노년기에 들어선 분들은 그 정도의 운동은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되고 관절, 예를 들어서 인대나 뭐 힘줄, 그 다음에 연골 이런 부위에 또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근감소증이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되고 있죠. 이미 그렇게 근감소증이 있는 사람에게 그런 중량은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매우 저강도로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근성장에 더 도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럼 이 저강도 운동이 진짜 시니어분들에게 최고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이제 운동에 처음 입문하고 나이 드셔서 하시는 분들은 너무 자기 최고 중량의 70 내지 85%라고 하는 그런 기존의 어떤 지침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력 운동을 먼저 하라는 이유는 근력 운동을 하면서 인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지질 분해에 도움이 되는 호르몬들이 생성되는데, 예를 들어서 코르티솔이라든가 에피네피린, 또 성장 호르몬, 글루카곤 이런 호르몬들이 이제 많이 분비됩니다. 이런 호르몬들이 상당히 이제 근력 운동을 통해서 많이 자극이 된 상태에서 이제 유산소 운동으로 넘어가면 지질을 분해하고 연소하는데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체중을 감소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요소는 운동의 순서라기보다는 네, 피트니스 센터나 이런 데 가면은 어떻게 운동을 먼저 해야 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운동의 목적에 따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동의 목적이 어떤 목적이든지 일단은 준비 운동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준비 운동 크게 두 가지를 반드시 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는 관절의 가동 범위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준비 체조나 아니면 스트레칭 같은 운동이 포함되면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웜업, 그러니까 체온을 높여주는 그러한 형태의 운동, 심폐기에 자극을 적절히 주고, 우리가 보통 유산소 운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형태의 운동을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운동을 한 다음에 내가 운동하는 목적이, 우선적인 목적이 체중을 빼는 거다. 그렇다면은 근력 운동을 상대적으로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근력 운동을 약 40% 한다고 하면은 이후에 이제 유산소 운동에 초점을 줘서 한 60% 정도 이렇게 비율로 운동하시는 게 좋은데요. 근력 운동을 먼저 하라는 이유는 근력 운동을 하면서 인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지질 분해에 도움이 되는 호르몬들이 생성되는데, 예를 들어서 코르티솔이라든가 에피네프린, 또 성장 호르몬, 글루카곤, 이런 호르몬들이 이제 많이 분비됩니다. 이런 호르몬들이 상당히 이제 근력 운동을 통해서 많이 자극이 된 상태에서 이제 유산소 운동으로 넘어가면 지질을 분해하고 연소하는데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체중을 감소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요소는 운동의 순서라기보다는 전체 운동량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근육의 성장에 우선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한다면은 일단 이거는 피해야 됩니다. 근력 운동에 앞서서 너무 지나치게 장시간 정적인 스트레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은 1분 이상 어느 한 근육에 대해서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근력 발휘에 더 감퇴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30초 이내에 한 근육에 대해서 30초 이내에 스트레칭만 하시는 형태로 정적인 스트레칭을 하고, 역시 또 웜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근육의 온도를 올려야 됩니다. 근육의 온도를 약 39도 정도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가벼운 유산소 운동, 이것을 한 30% 정도 먼저 하기를 권합니다. 그런 다음에 본격적인 근력 운동, 약 70%는 근력 운동에 집중해서 그런 순서로 운동을 할 때 더 근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부상도 방지할 수 있고, 운동의 효과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러한 방법은 사람에 따라, 또 운동 목적에 따라 약간 중요도를 어디에 포커스를 두느냐, 또 선호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아주 절대적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네, 이 근육을 키우려면 그 전통적인 이제 방식은 미국의 스포츠의학회 ACSM이라던가 미국 체력관리협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이제 저명한 그런 학회가 될 수 있는데 NSCA라고 합니다. 이런 학회에서 추천하는 전통적인 방법은 자기 최대 근력의 70에서 85% 수준으로 어느 정도 굉장히 높은 강도로 운동을 해야 근육을 성장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제 권장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2010년대 중반 이후에 발표된 많은 연구들이 꼭 그렇게 고강도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최대 중력의 30%나 50% 정도만 되는 낮은 강도의 운동으로도 근육을 충분히 똑같이 성장시킬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발표되었습니다. 물론 조건은 1세트, 한 세트를 수행하는데 최대까지 더 이상 반복하지 못하는, 이것을 실패 지점, 그 지점까지 운동을 했을 때를 전제로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고강도로 운동하나 그렇게 저강도로 운동하나 근육의 크기를 키우는 데 있어서, 근육을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이런 점이 새롭게 연구 결과로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새롭게 밝혀진 사실은 내적 집중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할 때 TV를 보거나 또는 휴대폰 보고 운동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그거보다는 보다 운동에 집중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덤벨을 든다 했을 때 이렇게 위팔 두 갈래 근육의 입장에서는 근육의 길이가 짧아진다 해서 단축성 수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내릴 때도 힘을 완전히 빼는 게 아니라 서서히 내리면서 이런 과정으로 내리게 되죠. 이걸 신장성, 근육이 늘어나면서도 계속 근육은 장력을 발휘하고 있죠. 이걸 신장성 수축이라고 합니다. 이 중량을 드는 이 전 과정에 더 집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과거에는 이 신장성 수축에는 신경을 안 쓰고 사람들이 이거 들어 올리는 데만 신경 쓰고 그냥 내리는데, 그거보다 이 중량을 내리는, 근육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힘을 쓰는 신장성 수축에 더 집중해서 운동을 할 때 근성장의 효과가 더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새롭게 우리가 더 강조돼야 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장력을 받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임 언더 텐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중량을 이렇게 들어올 때 너무 빨리 깔짝깔짝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빨리만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빨리 운동을 하면 근육의 성장에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2초 이상 그렇게 중량을 들고 또 신장성 수축에서도 충분히 시간을 가지면서 운동을 수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과정도 8초 이상 너무 지나치게 길게 하면 또 근비대 효과가 떨어지니까 3초에서 약 5초 정도 사이에 그 정도 시간을 보내면서 운동을 수행하는 것이 훨씬 더 근비대에 효과적이다. 이런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주당 우리가 운동 시간을 보통 세트로 얘기를 하는데 주당 15세트 이상 많이만 한다고 해서 근비대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근육이 쉴 시간도 주면서 운동을 해라. 15세트라고 하면 예를 든다면은 이게 뭐 10번 반복하는 것을 1세트라고 한다면 10번이나 12번 이것을 5세트를 반복 오늘 했으면 월수 금 이렇게 5세트씩 15세트를 하면 그것이 이제 근육을 성장하는데 충분한 조건이 된다. 그 이상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해서 3세트씩 계속 하게 되면 21세트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일주일간 매일 3세트씩 하니까 그렇게 해도 근육은 더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육이 충분히 자극을 줬으면 근육이 쉬는 시간을 주고 최소 48시간 정도 텀을 두고서 다시 그 근육에 대해서 자극을 주는 형태로 그렇게 운동하는 것이 근성장에 더 도움이 된다. 이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수님, 그럼 정리하자면 제가 이야기하는 중간에 근육이 쉬는 시간을 두고 그 다음에 운동할 때도 옛날에 무조건 무거운 것만 들었는데 가벼운 무게로 그 실패 지점까지 계속하는 그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이제 전통적인 방법이 틀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방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이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6번 내지 12번 반복할 때 실패 지점에 도달할 정도의 중량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은 여전히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것만 근육을 성장시킨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리고 저강도로 운동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중년기 이후에 운동 경험이 없고 노년기에 들어선 분들은 그 정도의 운동은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되고 관절, 예를 들어서 임대나 뭐 힘줄, 그 다음에 연골 이런 부위에 또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근감소증이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되고 있죠. 이미 그렇게 근감소증이 있는 사람에게 그런 중량은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매우 저강도로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근성장에 더 도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럼 이 저강도 운동이 진짜 시니어분들에게 최고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이제 운동에 처음 입문하고 나이 드셔서 하시는 분들은 너무 자기 최고 중량의 70 내지 85%라고 하는 그런 기존의 어떤 지침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근감소증에서 아주 뚜렷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몸의 움직임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는 인체 부위의 근육들이죠. 그것을 보면 엉덩이 근육을 첫째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엉덩이 부위의 그 근육들을 갖다가 강화시키는 형태의 그런 운동이 1차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적어도 사망률을 낮춰주고 암에 의한 재발률을 낮춰주고
또 생존율은 높여주고, 이러한 자극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6매트 이상의 운동이 필요하다. 6매트 이상의 운동이 암의 재발률도 현저히 낮춰주고 사망률도 현저히 낮춰주는 그런 그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매트 하면은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의 운동이냐 말씀드리자면, 네, 암 환우분들께서 대부분 이제 치료 과정에서 운동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뭐 수술 이후라든가 또 여러 가지 항암 치료 또는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면 암 환우분들이 느끼는 공통적인 그 큰 부작용이 심한 피로감입니다. 이런 이제 피로감도 있고 식욕도 감퇴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당장 할 수 있는 운동이 사실은 걷는 거, 사실 이거 이외에 크게 운동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러한 상황에서 걷는 거 먼저 시작을 해야 되지만은 사실 이 걷는 것이 암 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피로와 같은 부작용을 줄여주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치료의 수능도를 높여주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이 점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2010년 중반 이후에 발표된 많은 그러니까 수만 명을 대상으로 5년, 10년 이렇게 종단적인 연구, 장기간 관찰한 연구들을 보면 그런 역학적 연구를 통해서 적어도 사망률을 낮춰주고 암에 의한 재발률을 낮춰주고 또 생존율은 높여주고, 이러한 자극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6매트 이상의 운동이 필요하다. 6매트 이상의 운동이 암의 재발률도 현저히 낮춰주고 사망률도 현저히 낮춰주는 그런 그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매트 하면은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의 운동이냐 말씀드리자면, 1매트의 운동은 우리가 안정 상태에서 인체가 소비하는 에너지 소비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매트는 안정 상태에서 우리가 소비하는 에너지 소비량의 6배 정도 되는 운동을 수행해라. 이렇게 되면 좀 막연하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볍게 산책하는 정도는 3매트 이하의 운동입니다. 6매트 정도의 운동은 중강도 이상의 운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숨이 어느 정도 찬 운동, 그래서 옆 사람하고 서로 대화는 가능하지만 좀 힘들게라도 가능하지만 노래까지는 못 부를 정도의 그 정도의 형태의 운동 강도로 운동하는 것이 6매트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6매트 이상의 운동을 수행을 할 때 암의 재발률과 사망률을 갖다가 낮춰준다는 연구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그런 운동을 달성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걷기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대부분 거기에 그치는 분들이 많은데 궁극적으로는 6매트 이상의 운동을 수행할 정도의 그런 체력 수준을 갖춘다는 것을 목표로 해서 꼭 운동을 하시는 것이 암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 위한 그 더 좋은 방법이다.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더해서 근력을 키우는, 근육을 키우는 운동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육은 새롭게 많은 연구에 의해서 그 기능이 많이 발표되고 있죠. 혈당을 낮춰줘서 당뇨병에 도움이 된다는 건 잘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 근육은 마이오카인, 그러니까 근육에서 분비되는 그러한 면역과 관련된 물질도 많이 분비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발견된 그런 물질로는 스팍이라고 SPARC, 또 온코스타틴 M 같은 물질은 전립선암, 대장암이나 또 유방암 같은 암 세포를 억제하는 그런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을 키우는 그런 운동을 병행하시는 것이 궁극적으로 암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이 된다.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암 하는 분들, 특히 이제 진짜로 방사선 치료든지 뭐든지 너무 이미 심적으로도 힘들고 신체적으로도 힘든 상황이잖아요. 근데 근력 운동이라 하면 또 너무 또 어렵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쉽게 근력 운동을 접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네, 암 환우분들이 그러한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를 받는 중에 운동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또 이 암 환우분들과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 숟가락 들 힘도 없는데 무슨 운동을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처음부터 그런 운동이 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점차 그러한 치료의 과정에서 회복되면서 아주 가벼운 형태의 근력 운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최대 근력의 30% 이하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근력을 키워나가는 형태로 그런 운동을 수행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인 암 극복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근감소증에서 아주 뚜렷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몸의 움직임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는 인체 부위의 근육들이죠. 그것을 보면 엉덩이 근육을 첫째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엉덩이 부위의 그 근육들을 갖다가 강화시키는 형태의 그런 운동이 1차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벅지 부위의 근육을 또 강화시키는 그런 운동이 또 필요한데요. 이 허벅지 부위의 근육은 이 대부분 시니어 분들이 부담을 느끼는 무릎 통증이나 이런 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이 허벅지 근육과 또 허벅지 뒤편 햄스트링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위의 근육을 강화시키는데 더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운동을 하십사 이런 점을 강조하고 싶고요. 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호흡 활동과 주로 관련 지어서 생각하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 횡격막이라고 하는 근육, 그리고 복부 부위에 제일 안쪽에 옆으로 길게 이렇게 뻗어 있는 근육이 있는데요. 그 근육을 배가로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근육들은 호흡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척추나 골반의 안정화에도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는 일종의 이제 코어 근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어 근육을 강화시키는 그런 형태의 운동에 신경을 써서 이 세 가지 측면의 근육을 보다 집중해서 운동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엉덩이 근육, 또 허벅지 근육, 그리고 우리 코어 근육, 요 세 가지에 더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한테 다 효과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혈당이 이미 떨어진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저혈당에 대해서 상당히 심한, 보다 더 민감하게 피로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기가 달성할 수 있는 운동량은 상대적으로 더 적기 때문에 운동의 효과, 체중 감량의 효과는 오히려 더 사람에 따라서는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또 공복 상태, 저혈당 상태에서 좀 장시간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근단백질이 분해되어서 그것이 에너지원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근손실이 일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공복 운동이 좋으냐 나쁘냐 이거에 대해서 또 많은 효과가 있느냐 체중 감량에 이런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리적으로 보면 우리가 공복 상태, 특히 아침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혈당이 낮은 상태죠. 그리고 인슐린 수준도 굉장히 낮은 상태인 셈이죠. 그런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일단 여러 가지 지질을 분해하는 호르몬들의 분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코르티솔, 에피네프린, 성장 호르몬, 글루카곤 이런 호르몬들이 많이 분비되면서 지방 조직에서 지질 분해를 촉진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해된 지질이 운동하는 근육에서 연료로서 이용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은 보다 더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다라는 점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했을 때 또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 근육 세포 내에 그 혈당을 받아들이는 당수성 단백체, 그러니까 GLT4 같은 이런 당수성 단백체의 활성도가 높아지면서 훨씬 효율적으로 당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높아진다. 이 점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오토파지라고 그러죠. 자가 포식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공복 상태의 운동을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좀 더 변성된 단백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처리하는 그런 능력이 높아지고 체내 염증 수준도 낮춰주는 효과를 우리가 또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복 운동이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한테 다 효과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혈당이 이미 떨어진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저혈당에 대해서 상당히 심한, 보다 더 민감하게 피로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기가 달성할 수 있는 운동량은 상대적으로 더 적기 때문에 운동의 효과, 체중 감량의 효과는 오히려 더 사람에 따라서는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또 공복 상태, 저혈당 상태에서 좀 장시간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근단백질이 분해되어서 그것이 에너지원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근손실이 일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영양적인 보충이 잘 이루어져서 예방할 수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점을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운동하다가 사실은 제일 걱정스러운 게 부상 방지인데요. 네. 교수님 책에 보니까 운동하면서 무릎이나 발목을 다쳤을 때 할 일이라는 챕터가 있더라고요. 이건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생활 스포츠가 이게 활성화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다 다치세요. 이 발목이나 무릎 특히 이런 부위가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관절 부위는 보통 이제 움직임이 많은 관절일수록 관절을 잡아주는 힘줄이나 인대 그리고 이제 연골판이나 또 관절 주머니 이런 연부 조직이 손상을 입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런 연부 조직의 역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니까 움직임이 많을수록 손상의 위험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죠. 특히 체중의 하중을 받는 부위, 발목이나 무릎 부위에 어떤 스트레스가 더 많이 가해지게 되고 또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활동을 하다가 다쳐서 뭐 치료를 받고 또 수술 같은 것을 받고 하는데 그 이후의 과정을 굉장히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수술이나 또는 어떤 치료를 받고 나서 통증이 사라지면 그것이 치료가 끝났다 생각하고 일상생활로 그냥 복귀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통증이 사라지고 뭐 일상생활에 특별한 불편을 겪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한번 다친 그런 연부 조직은 상당히 약화된 상태가 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잊고 있다가 다시 그런 활동을 재개할 때는 더 쉽게 이렇게 손상되는 현상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가 그런 부상을 당하면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필드에 복귀하기까지 굉장히 체계적인 재활의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근데 일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손상을 입게 되었을 때 그 손상된 부위의 기능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재활의 과정을 꼭 받으시라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골프가 대부분 보면 좀 나이가 늦은 나이에 배우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 신체를 전후, 앞뒤나 옆으로 움직이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있지만 몸을 회전시키는 운동은 일상생활에서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스포츠는 몸을 회전시키는 형태의 그런 운동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몸을 그렇게 회전시키는 운동을 하다 보면 뭐 척추라든가 관절 부위에 손상을 입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렇게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프를 배우면서 골프를 할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를 스윙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허리의 부위는 상당히 안정성을 가진 상태에서 가슴 부위, 흉부라고 하죠. 이 가슴 부위의 가동성이 높은 상태로 몸의 회전을 시키는 그런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 보시면 코어 근육이 매우 약해져 있죠. 그래서 척추와 골반을 단단히 잡아주는 그런 근육들, 척추 세움근이라든가 허리 네모근이라든가 배 가로근, 횡격막 이런 근육들이 매우 약해져 있기 때문에 척추 부위에 이 허리의 안정성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앉아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흉부의 유동성, 이 가동성은 상당히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제 골프 스윙을 막 하루에 막 연습을 100번, 50번 이상 이렇게 계속 골프 스윙을 연습하다 보면 그러한
척추 부위나 또 골반 이런 그 늑골이 금이 가기도 하고 또 어깨 부위에 손상이 오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골프를 배우실 때 골프를 잘 할 수 있는 그 움직임을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몸을 만드는데도 신경을 써서 그렇게 운동을 배우시는 게 운동을 보다 안정적으로 배우고 또 그 운동을 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운동을 배우시는 게 필요하시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운동할 때는 혈압이 올라간다는 건 다들 잘 아시죠? 이렇게 혈압이 높아지는 원인은 심장 활동이 커지면서 심박출량이라는 것이 이제 증가하게 되면서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활동하는 근육의 혈관도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그 혈관이 확장되니까 그 이상 올라가지는 않는 거죠, 혈압이. 그런데 이 혈관이 확장될 때 혈관 안쪽에 있는 혈관 내피세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혈관 내피세포에서 나이트릭 옥사이드, 즉 산화질소라고 하는 가스를 생성을 해서 혈관 벽을 이루고 있는 근육을 이완시켜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혈관이 확장되니까 혈압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그렇게 유지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운동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심장 활동은 줄어들죠. 그러나 혈관은 확장되어 있는 상태가 유지되니까 혈압이 떨어진 상태가 한동안 유지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운동이 끝난 다음에 나타나는 운동 유발성 저혈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러한 현상은 단기적으로도 좋은 인체 작용을 하지만 장기적인 효과 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고혈압 환자분들은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이 떨어져서 이 산화질소를 생성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운동을 했을 때 혈관이 쉽게 잘 확장되지 않죠. 그러니까 혈압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동을 반복적으로 적절한 운동을 경험함으로써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이, 즉 산화질소를 생성하는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이 어느 정도 개선된다. 그렇기 때문에 혈압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운동을 할 때 좋은 점이 있는데요. 운동을 하게 되면 골수에서 순환 내피 기원세포라고 하는 이 세포를 만들어서 혈액중으로 내보내게 되는데 이 세포가 혈액을 타고서 이렇게 순환을 하다가 이 내피세포가 손상된 곳이 있으면 그 내피세포 대신에 이 순환 기원세포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손상된 혈관벽을 복구하는, 회복시키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화장실 타일벽이 뭐 깨졌거나 이랬을 때 새로운 타일로 교체해서 그걸 수리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새로운 세포가, 순환 내피 기원세포가 그 새로운 타일의 역할을 해서 혈관벽을 다시 복구하는 그런 그 작용이 촉진되게 됩니다. 이게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된 상태로 그냥 방치될 경우에는 손상된 내피세포 부위에 콜레스테롤 같은 것이 침착되면서 이것이 이제 동맥경화가 가속화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은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혈관을 건강하게 만드는 좋은 방법이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제 핏 운동법에 보면 운동은 당뇨 환자에게 가장 좋은 생활 습관이다라는 챕터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당뇨 환자분들께서 혈당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이제 고혈당 상태가 되면 이 혈당을 세포 내로 많이 받아들여서 혈당을 낮추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운동을 할 때는 이렇게 혈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촉진되게 됩니다. 일단 혈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인슐린이라고 하는 것이 세포의 문을 여는 열쇠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럼 그 문은 뭐냐? 세포 내에 있는 일종의 단백질이 이렇게 혈당을 받아들이는 문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GLUT4 같은 것은 이제 근육이나 지방세포에 존재하는 혈당을 받아들이는 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을 여는 호르몬이 바로 인슐린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을 여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운동할 때 근육이 수축작용을 하면서 근세포에 있는 AMPK라는 효소가 활성화되면서 GLUT4라고 하는 이 문을 갖다가 혈당이 들어오는 문을 활짝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식후에 당뇨 환자분들께서는 반드시 운동하는 것이 혈당을 낮춰주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혈당을 받아들여서 저장할 수 있는 인체 기관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가 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근육입니다. 근데 우리가 간을 키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근육을 키움으로써 이 혈당을 받아들여서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것을 저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 몸에 근육이 많을수록 혈당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특히 몸의 근육의 약 3분의 2 정도는 하체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엉덩이 근육, 허벅지 근육, 그리고 이제 종아리 근육, 이런 큰 근육들을 특히 더 중점을 두어서 그렇게 발달시키는 것이 혈당을 조절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실 사람에 따라 각자 적합한 운동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뽑으라면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중년기에 일단 나타날 수 있는 가장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는 결국은 심장과 혈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그런 심장과 혈관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제가 추천한다면은 파워워킹, 이 운동이 바람직하고, 사람에 따라서는 또 슬로우 조깅이 요즘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한 형태의 운동도 이러한 심장 혈관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노년기에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병행한다면 금상첨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혈당 관리할 수 있는 운동이 또 있을까요? 네, 혈당을 관리하는 운동이라고 한다면은 가장 좋은 운동은 내 몸의 커다란 근육, 내 몸의 대근육을 동시에 움직이는 형태의 운동은 어떤 운동이라도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식후에 이제 혈당이 높아졌을 때 한 20-30분 지나서 그런 온몸을 다 근육을 사용하는 형태의 그런 운동, 가장 대표적인 운동은 걷기 같은 활발하게 걷는 운동, 또 달리기, 그 밖에 여러 가지 활기찬 형태의 구기 운동도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런데 역시 이 혈당을 받아들여서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좋은 근육을 키우는 운동이 더 장기적으로 또 좋은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피부 혈류를 올리는 운동이 피부 미인으로 가는 첫걸음이라는 챕터가 나오는데요. 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사실 우리 이제 운동이 피부를 좋게 한다라는 것은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또 연구도 비교적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걸 좀 소개해 드리면은, 우리 피부 각질층은 이런 벽돌처럼 생긴 층이 있고요. 그 피부층 밑에 보면 진피층이 있는데, 이 진피층에 있는 섬유아세포라는 세포들이 이제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을 생성하게 됩니다. 근데 나이를 들면서 이 섬유아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콜라겐 생성 능력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피부의 탄력성도 잃게 되고 피부의 수분 보유 능력도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연구들을 좀 보면은 특히 이 진피층에 있는 섬유아세포를 자극을 해서 콜라겐의 생성 능력을 활성화시켜 준다던가, 아니면은 또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피부 혈류를 높여준다.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 피부 혈관이 확장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체온을 이제 발산시키는 그런 인체의 반응의 결과로서 피부 혈관이 확장되는데, 그것은 피부 혈관에서 혈관의 내피세포에서 분비되는 산화질소에 대해서 운동을 반복했을 때 이 피부 혈관이 산화질소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반응성이 높아진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혈관이 보다 더 건강해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연구들을 보니까 이런 진피층의 그 콜라겐의 생성 능력을 통해서 피부의 탄성을 높여준다던가,
아니면 실제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분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를 해보면 피부의 수분 보유 능력이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그룹이 더 우월하다, 우수하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궁극적으로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운동할 때 주의할 점이 많이 있죠. 그래서 잘 씻는 게 무엇보다 운동 후에 땀을 잘 씻어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운동할 때 햇볕을 조심해야 되시겠죠. 그래서 SPF가 30 이상 되는 적어도 그러한 햇볕 차단제를, 자외선 차단제를 항상 빼먹지 말고 바르시고 운동 중간중간에도 바르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의복 같은 것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면소재 같은 옷은 피부에 좋지 않고요. 땀을 잘 배출하고 통기성이 좋은 그런 형태의 기능성 옷을 선택하시기를 추천해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뭐 말씀드린다면은 운동 중간중간에 또 운동하기 전에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셔라. 이것이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책 핏 운동법에 보면 성관계는 근성장이나 운동 능력을 강퇴시킨다라는 그런 의문점이 있었는데요. 요즘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갖는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연구된 것을 좀 소개해 드리면요. 먼저 이제 시니어분들께서는 영화 로키라고 하는 영화를 기억하시죠? 그 로키에서 보면 럭키 발보아라는 주인공이 이제 타이틀 매치를 앞두고서 훈련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자친구와 사귀게 되는데 이때 트레이너 미키가 이런 얘기를 하죠. 여자는 다리를 약하게 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시합을 앞두고서 너 여자 조심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과연 이렇게 성관계가 그런 우리의 신체 능력, 운동 수행 능력을 떨어뜨리느냐 실제로 이 점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성관계를 하게 되면은 나른한 느낌을 갖게 되죠. 그리고 졸립고 뭐 이런 신체적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 뇌하수체에서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이제 성관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또 프롤락틴이라는 이런 호르몬도 같이 작용해서 인체를 상당히 이제 무기력하고 나른한 느낌, 또 졸린 느낌을 갖게 합니다. 아마 그래서 성관계를 가지면 신체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효과는 한 서너 시간 지나면은 그러한 효과는 사라지고 호르몬의 어떤 균형도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죠. 또 한 가지 근성장과 관련해서 이렇게 성관계를 하면 남자의 정액이 배출되니까 그걸 통해서 단백질 손실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근육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 헬창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것을 통해서 손실되는 단백질은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아주 미미하다.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 이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너무 빈번하게 성관계를 할 경우에는 이 정액 안에 정자의 생성과 발달에 영향을 주는 무기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연인데요. 이런 아연의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연의 작용은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의 작용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럴 가능성은 매우 적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너무 빈번한 그런 관계는 아연의 손실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연구들을 보면 성관계 이후에 충분한 시간 후에 경기를 갖게 되면 오히려 경기력이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더 많습니다. 운동 능력이. 그것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과 관계가 깊은데요. 이런 성관계 후에는 테스토스테론 수준이 오히려 높아지는 그런 그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테스토스테론은 일시적으로도 신체 능력을 높여주고 또 근생성과도 매우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신체 능력이 떨어진다. 성관계 이후에 운동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관계 이후에 오히려 경기력이 높아지는 이유를 보면은 숙면을 취할 수가 있다는 걸 첫 번째 들 수 있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정신적인 충족감이나 또 긴장 완화의 효과를 우리가 또 기대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런 성관계 이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증가하는데 이것이 바로 신체 능력의 이제 개선과 또 관계가 있다. 이런 점에서 성관계가 운동 능력을 떨어뜨린다 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추가 질문인데요. 네. 최근에 저도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마이크 타이슨이 전성기 때는 오히려 시합 직전에도 일부러 성관계를 가졌다. 그래갖고 좀 자신을 추스렸다는 말이 있던데 이것도 혹시 아시나요? 그거는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충분히 근거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성관계 직후에 옥시톡신이나 프롤락틴과 같은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신체가 나른해지고 약해지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오히려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인체 운동 능력은 더 높아지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타이슨이 만약 그랬다면은 그런 효과도 충분히 거둘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